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63회네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두 파트에 이어서 못 잡힌 유망주 파트 3 오늘 마지막 순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역시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 이사이시며 WBC 국제 심판위원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못 잡힌 꽃 한 송이부터 합류하셔서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계신 그 코토바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3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가 생각나는 못 잡힌 유망주들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순서인데 위원님 지난 시간에 김봉철 선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으로 미뤘거든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황 대표님 다 같이 얘기를 하죠. 김봉철 선수는 지금도 이미지가 세계 타이틀 전초전만 아마 세계 타이틀 전초전이라는 타이틀로는 제일 많이 시합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상호 선수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참 이 선수는 불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내구력도 그렇고 주먹도 있고 어디 하나 뒤질 게 없는데 시합 운이 없었다고 할까요? 기회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선수는 87년도에 데뷔하죠. 87년도에 데뷔해서 일단 88년도에 최재원 선수에게 그게 신인왕전이었나요?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이죠. 거기서 이제 첫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최재원 선수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촉망 많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1패가 큰 어떤 상처가 되진 않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나름 이제 시합을 해나가면서 캐리어를 쌓아 나가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최재원 선수에게 1라운드에 다운을 뺏었죠. 네. 뺏었지만 최재원 선수의 테크닉에 말리면서 박빙의 판정패로 이제 첫 패를 당하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연승을 거두고 OKO가 포함이 돼 있고 신남철 선수와 다시 한번 또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전성기를 맞아서 11연승을 거두게 되는데 9연속 KO승을 포함해서 이제 11연승 10KO 국제전이 이제 그렇죠. 주를 이루면서 전성기가 이제 맞는 시점이었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로 원정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누르후다라는 선수에게 IBF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매치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누르후다 선수는 국내 팬들에게도 좀 알려진 강기열 선수가 동양 챔피언일 때 국내에 와서 한 차례 도전을 해서 판정으로 졌고 그 이후에 강기열 선수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리턴 매치를 하지만 거기서는 강기열 선수가 또 KO로 이깁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계속 캐리어를 쌓아나가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던 그 선수거든요. 선수는 후에 세계 타이틀도 도전을 하죠. 하죠. 네, 그래서 부야니 붕구에게 원정전에서 지긴 했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 대표격인 선수였는데 김봉철 선수가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따지는 못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좀 메이저 타이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게 94년? 94년도 상당히 좀 늦었죠. 그 당시에 어떤 템포로 보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지역 타이틀, 메이저 타이틀, OPPF든 동양 타이틀이든 그 당시에 이제 파바가 됐든 국내 파바는 아직 95년도에 파바는 아직 나왔기 때문에. 없었고 어쨌든 그때 OPBF 챔피언은 최재원 선수였어요. 이 당시에.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기회가 없었는데 그 전에 좀 뭔가 좀 큰 타이틀을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세계 랭킹전이라도 좀 예. 굵직하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계속 좀 국제전이라지만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은 선수를 불러서 연승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원정 갈 때만 해도 좀 한곱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경기 내용은 완전히 우세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겠죠. 이제 홈타운 무승부로 이제 뜻을 이루진 못했고 그 이후로 김봉철 선수가 또 5연속 KO승을 기록을 합니다. 시합은 참 많이 했어요. 네. 저희 복싱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지만 토렌스 브라운이라는 미국 선수에게도 아주 인상적인 KO승을 거두는데 그리고선 만난 선수가 라크바심.
그래서 어떻게 매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크바 선수가 국내에 이제 수입된 당시였기 때문에 라크바 선수를 위주로 해서 김봉철 선수가 잡혀 들어간 시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 싸우고 두 체급 위에 라크바를 맞아서 뭐 선전을 했지만 결과는 무승부로 나왔고 네. 그러면서 그 좀 호평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계를 하던 그 중계진도 이건 좀 어이가 없는 판정이다 이런 멘트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김봉철 선수는 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꺾였죠. 네. 세가 꺾이고. 그 다음 경기에 이제 일본에 가서 이삭 센투아라는 그 용병 복서 우간다. 그렇죠. 우간다 출신 복서죠. 그 흑인 선수인데 그 선수도 이제 연속 KO승을 기록하고 있던 선수인데 그 사실상 그냥 기권 TKO 패로 네. 이제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신 전적이 31승에 22KO승 그리고 2패밖에 없어요. 최재훈 선수와 마지막 마지막 시합. 시합. 네. 하고 나머지 사무승부 그렇게 해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전성기 잘 나가는 시절 그러니까 80년대였다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수 있었을 텐데 90년대 정말 그 한국 복싱 무너져가던 그 시기였기 네. 때문에 기회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뭐 80년대 같으면 그 80년대 우리나라가 또 그 체급이 강체급이기 때문에 뭐 다른 그 IBF 챔피언을 지냈던 선수들이나 아니면 세계 랭커들과 뭐 더 굵직한 그 국내 라이벌전도 할 수 있었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랭킹 뭐 어떤 그런 시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냥 김봉철 선수 지금도 느낌이 쓸데없는 시합이라면 좀 그렇지만 참 그러니까 허송세월 계속 보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세월의 어떤 그 진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뭐 그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불운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모터 네. 소속사만 있었다면 어느 선수와 붙여도 정말 해볼 만한 그 주니어 패더급에서는 그런 선수였는데 결국 뭐 도전 기회조차 잡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김봉철 선수는 그 캐리어가 그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최재훈 선수에게 진 거는 사실 시합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라크바와의 시합 정도? 예. 뭐 그 정도 아니고 다른 시합은 뭐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지 않는 뭐 그 어떤 자기의 어떤 큰 시합도 하나 별로 이렇게 기억이 없는 그런 실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가도 좀 낮게 되고 그런 선수가 되고 말았네요. 우리 코토바님께서는 또 어떤 선수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아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은 디테일은 좀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이런저런 선수를 짧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준배용님처럼 그렇게 연배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복싱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집중하던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말, 뭐 90년대 초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복서들 요즘 복서들보다 당시 복서들 비중이 아마 기억에 이제 굉장히 높은데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유망주로 언급됐던 선수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이제 근데 그런 선수들이 꼭 그런 스포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후 경기가 안 좋았던 예가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선수가 이제 패더급의 이종윤 같은 선수가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주간 스포츠 동화 공이 양대 스포츠 주간지에 이제 이종윤 선수가 패더급 유망주라고 하면서 그 이종윤 선수가 이제 더 큰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제 디딤대 삼아서 당시 이제 최강의 동양 패더급 챔피언이자 동양에선 무적으로 굴리면 이제 로얄 고바야시를 국내에 불러들여서 한번 이제 세계 무대로 갈 수 있을지 모험을 하는 거죠. 예, 모험을 하는 건데 근데 너무 무서운 호랑이를 불러들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전적에 제 기억에 이중윤 선수가 10전 미만 KO율은 높았지만 아무튼 좀 더 관록이 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이제 한국 복싱이 워낙 호황이었고 유망주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일본 복서라면 아무리 무서운 강적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매칭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결과는 물론 이제 녹화 중계로 당시 주말에 이제 경기가 중계가 됐습니다만 너무 참혹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잡지에서 소개되기로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복서였거든요. 주목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주먹도 있고. 예, 당장 이제 어느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제 패더급 유망주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경기 결과를 제가 돌아보면은 1회에 다운을 먼저 뺏었습니다. 이중훈 선수. 그래서 야 이거 대어를 놨겠구나 했는데 3회부터인가 뭐 고바야시의 강펀치가 터지면서 다운이 되는데 이건 뭐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경기 모습 중에 가장 참혹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광펀치가 들어간 이후에 당시엔 레퍼리 스톱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경기를 계속 붙이는데 더 의미가 없었고 뭐 이중훈 선수는 그 펀치를 맞고 술 취한 사람처럼 흐느적거려서 계속 나뒹굴어졌어요. 뭐 다운이 6번인가 7번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5회는 너무 다운을 많이 당하니까 결국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중단을 시켰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뭐 이제 그런 선수가 기억에 남고 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왜 안익노 선수가 그 10전 전승 7KO의 좋은 전적 상태에서 그 이제 일본의 용병으로 들어간 호르에 로베르토 라밀레스였죠. 네. 로베르토 라밀레스를 국내에 불러들여서 그렇게 다운까지 먼저 뺏고 좋은 경기를 했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이렇게 승부를 가져가지 못한 이후에 왜 이렇게 이른 은퇴를 해야 했는지 그런 점이 참 애석하게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좀 안익노 선수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 10전 전승 7KO승 또 신인왕 전후기 통합 신인왕이 되면서 그렇죠. 예. 또 이후에 또 그 국제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KO승 그러면서 그 경량급에서 상당한 하드히터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예. 당시 이제 WBC 3위 그 센다이 라미레스였죠. 일본 용병. 근데 부산 또 홈링으로 불러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부산 그 창사 특집 뭐 MBC 권투 이렇게 해서 그 메인으로 이제 나섰었는데 지금 코토바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먼저 다운을 뺐고 물론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네, 기량 차이가 좀 느껴질 정도로 과연 그 세계 랭커다 싶은 그런 실력을 라미레스가 보여줬지만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많이 맞았죠. 그렇죠. 근데 안익노 선수도 잘했거든요. 물론 다운도 있었고 정말 그 잘 싸웠는데 홈에서 판정이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외려 일본 쪽에서 좀 더 놀란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운이 아직도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코너에 몰아놓고 맞아요.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들어갔나 근데 그걸 맞고 마치 그 로베르토 라면서 그 경기 이후에 이제 와다나베지로랑 경기를 하잖아요. 와다나베지로에서도 4번이 다운이 되는데 그 다운이 연상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펄썩 그 코너에 몰아놓고 다운이 주저앉았거든요. 그때 시간이 한 1, 20초만 더 있었다면 아마 KO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고 근데 그 한 경기의 승패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 또 싸웠기 때문에 복싱 팬들로에게도 굉장히 잘 싸웠다는 그런 그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은퇴를 해버려서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뭐 내막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박용훈 선수, 그러니까 박용훈 선수보다 안익노 선수가 조금 선배였다고 하는데 아마추어 생활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몸이 상당히 컸답니다. 주니어 벤텀급으로 감량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골격이 좋았었는데 그 왜 은퇴를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선수 생활을 했다면 벤텀급이든 주니어 패더든 주니어 벤텀이든 뭔가 좀 한 자리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이용훈 선수도 그 뭐 세계 타이틀 잠정 타이틀 매치까지 했지만 조금 더 시대를 잘 타고 어떤 그 세계 타이틀 도전을 조금 더 제대로 뭐 홈링에서 했으면 충분히 뭐 세계 챔피언 그렇죠. 있을 만한 그런 시합이었고 그 이은식 선수와의 시합이 출세 시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세 시합이라고 축구하기에는 너무 그 데미지가 양 선수가 커서 정말 정말 보는 내내 뭐라 그래야 되나 맞아요. 안타까웠던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예 맞습니다. 너무 근데 안타까웠어요. 그 이용훈 선수는 뭐 천부적으로 복싱 센스가 대단했고 예.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았고 예. 나름 그 뭐라 그럴까요 깡기라고 그럴까요 예. 그 어떤 파이팅 스피릿도 굉장히 강했던 선수인데 테크닉도 좋았잖아요. 테크닉도 좋으면서 또 주먹도 있고 그렇죠. 그랬던 선수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이용훈 선수는 그 전후로부터 굉장히 눈여겨 봤는데 결국은 뭐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할까요? 하고 사실 뭐 라바나레스와의 시합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죠. 예, 잘했는데 그게 뭐 판정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그때? 그냥 그게 그냥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나요? 어떤가요? 평소 기량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뭐 적지. 더 예. 이렇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용훈 선수가 또 어떤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한때 그냥 굉장히 그 체계까지 가까워졌다가 뭐 느닷없는 패배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뭐 강기열 선수라든지 또 주니어 라이트급의 김성윤 선수 그리고 아까 그 잠깐 뭐 저 쉬는 시간에 코도바님이 얘기한 김영환이죠. 예. 김영환 플라이급. 사파타랑 예. 어떤 그래서 그 선수도 굉장히 그 플라이급에서 주목도 있고 굉장히 그 기대를 모았다가 그 사파타 그러니까 카라스키아 황복수 시합에 언더카드로 사파타와 시합을 했는데 졌어요. 판정은 뭐 시합은 졌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그 위축이 되고 뭐 예. 그리고는 좀 지지부진. 뭐 유아무아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니어 벤턴급 4강전에 그 이제 도전자 결정을 하기 위한 4강전에 나갔다가 거기서도 김초로 선수랑 붙어서 예. 좀 망신스러운 맞아. 경기를 예, 하고 그렇죠. 다운도 한번 당하고 그러고 예. 물러났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하다 보니까 뭐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강기열 선수 같은 경우는 아쉬워요. 당시에 이제 박찬영 선수랑 정말 벤턴급을 양분했었는데 동양권에서는 무적의 이미지를 쌓아가던 중이었는데 그렇죠. 한번 이겼던 그 어니 카탈루나에게 일격을 당해서 이제 지고 나서 네. 그 대개 이제 그 주로 일본 선수들은 한두 번 지더라도 그 패배를 이제 거울 삼거나 보약을 삼고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유난히 한 번 지면 끝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고 80년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좀 시일이 지나서 강기열 선수가 재기전을 했는데 차두복 선수에게 맞아요. 또 KO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동양 타이틀을 연속 KO 방어할 때 또 인도네시아 원정 가서 이렇게 방어를 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도전을 했다면 세계 타이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선수기도 그 해요. 당시면 뭐 라울 페스 뭐 이런 쪽이었나요? 세계 챔피언 누구였나? 84년, 5년, 6년 그맘때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강자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 그렇죠. 챔피언이 누군지 언뜻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강기열 선수도 생각이 나고 김성현 선수도 뭐 주니어 라이트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죠. 그런 챔피언 그 있을 때까지. 정청원 선수가 전승으로 치고 올라올 때 그 정청원 선수의 연승을 이제 그렇죠. 막아서면서 김성윤 선수가 그 외려 이제 스타로 부각이 좀 됐었는데 그 게론 포라스에게 또 이제 뜻하지 않게 그 타이틀을 뺏기면서 또 바로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지면 은퇴하는 것이 국내 복서들이 그 많은 전철을 좀 밟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필리핀 선수들이 세계 각국에서 사고 많이 쳤어요. 그렇죠. 세계 타이틀도 그렇고 뭐 업셋을 굉장히 많이 이뤄냈고 필리핀 업셋. 그 우리나라에도 뭐 그 일전에도 얘기했던 누군가요? 그 저 주니어 라이트급 누군가요? 그 유한길 선수와 세계 타이틀 했던 저 로드 세큐난. 세큐난도 뭐 우리나라 선수 신세 여러 명 조졌죠. 아 그러고 보니까 최진식 선수도 언급될 수 있겠네요. 이 맥락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세큐난도 와서 여러 잡았죠. 여러 잡고 해서 필리핀이 확실히 그 업셋이 굉장히 강했고 그 적지에서 마다 않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고 필리핀 선수들은 지금 봐도 프로복서를 그냥 직업으로 진짜 천직으로 생각하고 뭐 한 번에 패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그 자기의 그 뭐 평생 직장은 아니지만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죠. 맞습니다. 네.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지더라도 곧 재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사실 필리핀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되는 게 뭐 무패 가도를 달려서 뭐 세계 챔피언 됐다 이런 선수는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승패로 가고 뭐 거의 뭐 은퇴가 다 됐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지에서 타이틀을 따고 뭐 이런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뭐 엘리트가 돼가지고 뭐 선수 그 전적도 관리하면서 무패로 뭐 도전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롤란도 파스쿠아도 국내에 와서 최정환 선수에게 물론 좀 말이 많은 판정이긴 했지만 일단 지고 그 후에 곤잘레스를 또 꺾고 챔피언이 됐고 나바레테 같은 선수도 팬텀 시절에 와가지고 김영식 선수와도 맞습니다. 또 팬텀급 동안 타이틀 매치를 했으니까 그냥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그 어떤 그 시합이 잡히면 뭐 적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뭐 회복될 수 없는 패배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뭐 바로 또 컴백해가지고 시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캐리어가 쌓음으로써의 어떤 그런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선수들이 뭐 세데노도 그랬고 업셋을 외국 나가서 이런 선수를 보면은 뭐 아주 무패 뭐 이런 거보다는 항상 업셋으로 80년대 초면은 필리피노가 굉장히 약체로 여겨지고 그게 세계 타이틀전에서 이렇게 국내 도전자로 내한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이제 경시하는 분위기였지만 80년대 초반에는 뭐 필리핀이 워낙 선수층이 두꺼워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오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돈 벌러 와가지고 1라운드 끝나고 기권하고 뭐 2라운드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뭐 악수청하고 기권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동안 3회전을 안 넘기면 파이트머니를 보류한다 그러고 뭐 그랬던 KBC에서 뭐 그랬었던 적도 있죠. 그 규정을 이제 발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히 싸우지 않으면 대전용 몰수 한다는 조항을 이제 넣어서 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적은 그러니까 있었죠. 뭐 논타이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고 있지도 않은데 같이 3라운드 4라운드까지 멀쩡하게 치고 갔다가 갑자기 4라운드 종료공 흘리면 갑자기 나와서 상대가 걸어가가지고 악수하고 뭐 관중들한테 소문 들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필리핀 근데 선수들은. 그 막상 세계 도전을 한 필리피노들 같은 경우 시오니 카르포나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아르넬 아루살 같은 선수는 그 박찬희 선수나 김태식 선수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로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 우리가 아로사라면은 박찬희, 김태식 레벨이면 충분히 KO로 제압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압박감을 느꼈는데 막상 대전해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 김태식 선수는 이 사회 턱뼈를 들이받치는 바람에 이 지옥을 오갔을 정도로 힘든 경기였다고 그때 회고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있었죠. 우리나라나 일본은 아마추어를 좀 바탕으로 한 그 상대적으로 필리핀에 비하면 이제 테크니션이긴 한데 좀 뻣뻣한 복싱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강대강 붙고 뭐 약대약 붙는데 거기에 비하면 필리핀은 좀 허리를 많이 쓰는 그런 복싱을 하다 보니까 그 느물느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공격 패턴이 잘 그러니까 다킹, 위빙, 웨빙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복싱을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이트 위주가 잘 안 맥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그 임기응변이 필리핀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로살이나 카르포도 우리나라에서 김성준이나 박찬희 선수하고 시합하는 거 보면 뭐 이기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냥 상대가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가 허를 보면 이제 감기를 발휘하면 그게 이제 업셋이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기다리면서 엿보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기려고 그러는 건가 지려고 그러는 건가 하다가 어떤 약세를 보면 그냥 아주 그냥 낚아채는 뭐 그런 패턴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필리핀.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선수들이 그 레벨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임준배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경기 쉽게 포기하고 돈 벌러 오는 그런 선수들이 물을 흐려놔가지고 네. 정말 A급 그 선수들도 그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겼는데 네. 사실 아로살 같은 경우도 김동영 선수에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필리핀 선수들이 의외로 많이 이겼습니다. 네, 티토 아벨라. 그렇죠. 뭐 그렇게 뭐 막아서 우리 선수의 앞길을 막아선 경우도 많고
또 배덕환 선수 같은 경우도 예. 잘 나가다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 디비노 이노- 이노시아를 예. 만나서 예. 하필 또 그날은 그 저 경기 중에 그 북한기가 넘어왔나요? 그래서 네. 경기가 이제 중단된 적도 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또 KO패를 하고 결국 이노시아는 오민근 선수에게 이제 타이틀을 넘겨주는데 많은 선수들이 필리핀 복서들에게 발목을 잡혔어요. 예. 그 경시해야 될 복서들이 아닌데 그 삼류 선수들 때문에 그 묻혀서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와서 업세디름 선수 보면 이제 처음 한국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번 오다가 이제 한국이 약간 뭐 제2의 고향처럼 그리고 이제 한국 스타일 좀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뭐 어닝그라페라든지 그 왜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지 그 유황 터키 로드 세큐나는 세큐나는 뭐 실력이 늘었죠. 여기 와서. 처음에 왔을 때 계속 연패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잡고 이일복 선수도 이겼죠. 예. 최한택 선수도 이겼죠. 최진식 선수 최진식 선수도 이겼죠. 나중에는 그 선수는 오면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아니 해도. 근데 어닝그라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선수가 하여튼 이기든 지든 한국 복수한테는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긴 경기는 이제 최문석 선수의 앞길을 가로막은 경우고 네. 이 진 경우도 이제 김상황 선수랑 붙어가지고 이제 KO패를 하긴 했는데 김상황 선수가 만약 어닝그라페랑 하지 않고 그 자기 원래 그 당시에 이제 랭킹이 한국 주니어 패더급 1인가 이제 그 주니어 패더급으로 계속 활동하던 선수였단 말이에요, 김상황 선수가. 근데 어닝그라페를 KO로 이긴 다음에 갑자기 패더급으로 활약을 한다고 그쪽으로 나가서 페드로스한테 결국 그 도전하게 된 결과적인 악수를 두게 되는데 근데 김상황 선수는 그때도 체형이 보면 그 당시 곤투 선수 체격은 아니었어요. 이제 약간 근육도 있고 좀 동글동글하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슈퍼벤텀 주니어 패다가 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단적인 면이 있죠. 페드로사 센 거 같은데 사무라한테 옛날에 KO패 했대더라. 그러니까 맞으면 간다. 내가 데리고 와서 김상황 펀치 있으니까 뭐 10대 맞더라도 한 대 맞으면 턱이 약하니까 간다. 뭐 그 이런 너무 단견이죠. 그러니까 그런 근데 그 뭐 희망적인 그런 평가를 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그 선수의 과거의 어떤 그 전적을 보고 사울만비도 마찬가지였고 예. 뭐 누구한테 졌는데 맷집은 좋은데 뭐 그렇다더라 뭐 이런 식 그 단편적인 그리고 사실 그때는 뭐 이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비디오 보아서 이렇구나 했는데 왔는데 딴 선수가 온 줄 알았다는 뭐 그런 그렇죠. 얘기가 많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정보 부족도 있고 그래서 김상황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체형 자체가 주니어 패더는 뭐 좀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닝그라 패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일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70년대 그 알베르토 비세라라는 선수는 뭐 구장모 선수하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있으니까 저쪽에서 뭐 허버트하고 한번 하고 뭐 왔다 갔다 구장모 선수하고 안 했구나. 그러다 또 한 2주 있으니까 또 이창길 선수하고 또 동양 타이틀이라고 하고 필리핀 선수 중에 우리나라 많이 온 선수는 그냥 우리나라가 지집 안방처럼 홈링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선수도 있었을 거고 일단 뭐 질 때 지더라도 필리핀 애들도 기가 안 죽어요 보면은 뭐 저거 해서 천상 프로 그 직업으로 생각하는 진짜 프로 이런 선수들이 많고 그 프로 필리핀 선수들이 전적들이 상당히 많죠. 예. 하고 뭐 그 중에 인정 뭐 못 받은 저 시골에서 자기네 한 것도 뭐 빠진 것도 있고 그러고 보면 일단 뭐 캐리어가 길고 짬밥이 그 무시 못하는 거죠 필리핀 선수들이. 네, 그래서 뭐 그런 적이 없고 또 생각나는 선수가 누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또 2000년대 이후를 보자면 네. 아마 윤현구 선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영구, 그 김광선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관장께서 이제 키우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84년생이에요. 네. 2004년 1월에 이제 데뷔를 해서 그러니까 2003년도 신인왕전이죠. 그게 이제 슈퍼미들급이 생겨서 슈퍼미들급 신인왕을 무난하게 차지를 합니다. 4연승을 거두고 이제 신인왕 될 때 4승 2KO를 거뒀고 그리고 2004년도 신인왕전 그해 겨울에는 또 대구 대산체육관에 김인중이라는 또 걸출한 선수가 김인중. 슈퍼미들급 신인왕이 돼서
이 두 선수들 간의 2005년도에 그 초대 한국 슈퍼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7월에 충무아트홀에서 했는데 그때 최재원 선수가 나이 40에 이제 재기전을 해서 좀 화제가 맞다. 됐었어요. 근데 이제 김인중 선수도 상당히 중량급으로서 그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신인왕에 올랐고 윤현구 선수는 또 그 전해 그런 임팩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복싱 팬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그 라이벌전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었고 좀 귀추가 주목이 됐었죠. 거기서 윤현구 선수가 6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이제 한국 초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그 12월 달에 그 파바 타이틀이죠. 파바 타이틀에 이제 도전을 전주에서 하게 되는데 상대가 그 데이빗 코스와라라는 인도네시아 선수였어요. 그 선수가 파바 타이틀을 라이트급, 웰터급, 슈퍼웰터급 이렇게 세 체급이나 차지했던 선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미들급 타이틀까지 차지했던 상당히 베테랑 복서였는데 이 선수를 또 7회 KO를 시키면서 승승장구를 거죠. 그러니까 중량급에서 6연승 4KO승을 이제 기록하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중량급 복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그 이제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 군에 입대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겠지 이제 재기전을 다시 이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이제 복싱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밥벌이가 안 되는 그 종목으로 전락을 했을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겠고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선수가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그 중량급 복서 한 명이 또 링을 떠나는 그래서 그 선수가 좀 생각이 납니다. 잠깐만. 네, 저기 아까 김용환 선수 관련해 가지고 저기 사실관계 정정을 좀 할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바로 생각이 났는데 김철호 예예 그 이제 주니어 팬텀급 도전자 이제 4강전을 당시에 해서 이제 김초로, 김영환 그리고 최일성, 어떤 선수들 지금 상대방 그 선수는 좀 하이랭커였는데 아무튼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김초로, 김영환전은 김영환 선수가 판정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초로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김영환 선수는 당시 전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패가 많았죠. 그러니까 11승 7KO 2무 5패인가 그랬는데 그 준배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파타전에서 이렇게 무력한 판정으로 지고 나서 인터벌이 있다가 이제 체급을 올려서 주니어 벤텀급 4강전에 나서서 이제 당시 승자가 말하자면 이제 다시 신설된 주니어 벤텀급 도전자 이렇게 자격을 얻어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전을 했는데 당시 경기에서 이제 김초로 선수가 굉장히 무력한 경기를 했어요. 그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김영환은 약간 이제 지는 해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성이 김초로를 응원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잘못 기억이 떠올라서 김초로 선수 그러니까 김영환 선수가 다운이 당하고 무기력하게 판정패를 했다고 그랬는데 9회인가 10라운드에 김영환 선수가 서로 이렇게 범전하고 있다가 김영환 선수가 왼손잡이였거든요. 왼손 카운터를 날려서 다운을 뺏고 김영환 선수가 판정으로 이기고 이제 올라가서 또 한쪽의 승자인 최일성 선수하고 이제 결승에서 맞붙는데 그 경기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판정패를 당하죠. 주니어 벤텀, 김영환 선수. 주니어 벤텀 신설되곤 최일성 선수가 그러니까 시드 1번이었어요 처음에. 그 최일성 선수가 잠깐 반짝했었는데 좀 샤프하게 했죠 최일성 선수도. 근데 굉장히 그 기간이 짧았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플라이급의 장영순 선수. 그렇죠. 이 선수는 뭐 세계 타이틀 2번 도전을 했으니까 여한은 높겠지만 그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세계 챔피언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리고 하여간 플라이급인데 그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 체육관에서 그 제가 다니던 체육관에 태양에서 이제 그쪽으로 합숙같이 나왔는데 야 플라이급 그 헤비백을 치는데 헤비백 그 흔들리는 각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 플라이급. 플라이급인데. 근데 이제 이 선수는 글쎄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체육관이 사실 그 유재도 관장이 그 많은 유수의 선수를 배출을 했지만 어떤 그 프로모터의 능력은 조금 이제 그 국제적으로는 좀 안 돼서 좋은 선수들이
세계 타이틀 도전을 거의 해외 나가서 했죠. 예. 그래서 플라이급 정도의 장영순 선수의 파괴력이면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이 뭐 어떤 나라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라도 국내에 불러왔으면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니었을까. 뭐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세계 도전은 이미 좀 한 곱이 지났고 첫 번째 도전도 너무 강적을 만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플라이급에서는 무적이었던 그 플로엔치트를 만나서 나름 선전을 했지만 태국링에서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태국링에서 더구나 한참 잘 나가는 세계 챔피언을 이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 그래서 장영순 선수가 이제 얼핏 생각이 나고 플라이급에서는 펀처로서는 지금 김용환 선수 얘기하다가 이제 장영순 선수가 생각이 났는데 장영순 선수하고 70년대 이제 그 플라이급 챔피언했던 김학영 선수. 예. 그래서 사우스포의 아주 극단적인 그 사우스포 그 아웃복서 스타일인데 굉장히 권투를 그 예쁘게 했다 그러나요? 야, 예. 근데 발이 좀 느린 게 이제 단점이고 그 이 선수도 그 당시 이제 동신체육관이 굉장히 대세였기 때문에 뭐 홍수환 선수를 비롯해서 그 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떤 동양 타이틀 한국 챔피언은 이제 조동기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데 방어전을 여러 번 했는데 뭐 김학영 그 선수가 그 당시 황복수 선수가 플라이급 시절이라 뭐 나대성 선수라든지 막 서로 물고 물리는 뭐 그런 쪽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동양 타이틀을 그 당시만 해도 좀 동신체육관 정도면 뭐 불러올 수도 있었는데 일본에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다카다지로를 뭐 거의 피투성이에 뭐 양쪽은 다 붙게 만들고 판정은 놓치죠. 그래서 그 시합은 일본에서조차도 뭐 김학영이 이긴 시합이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동양 타이틀 벽도 넘기지 못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플라이급으로서는 챔피언을 불러왔으면은 챔피언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던 선수였지 않았을까. 그 신장도 좋았고 김학영 선수, 뭐 장영순 선수 이런 플라이급 펀처들의 생각이 나네요. 네. 태양체육관의 그 주니어 플라이급이었지만 플라이급으로 도전했던 전 차남훈 선수가 네. 너무 아쉬워요. 예. 그 유리에게 그렇게 선전을 하고 예. 그때 나이가 불과 23살이었거든요. 예. 70년생이었는데 정말 임팩트가 있는 선수였는데 네. 또 그 시합을 끝으로 그냥 은퇴를 합니다. 근데 차남훈 선수는 뭐 유리한테 이기지는 못한, 그러니까 잘 싸웠지만 네. 이기진 못했는데 이기지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임재진 선수는 오니즈카한테 이긴 것 예, 같거든요. 이긴 경기입니다. 이겼죠. 예, 이겼는데 결국 세계 타이틀을 두르질 못하고 물론 뭐 오니즈카를 국내 불러들이는 거는 좀 어려웠겠지만 만약에 그 오니즈카가 아닌 다른 선수와 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임재신 선수는 그냥 희생양이 된 거죠. 네. 일본에서 오니즈카를 잡았다면 아마 용병복서로 그 상당히 각광을 받았을 텐데 웬만큼 차이가 나서는 그 일본의 영웅이었던 오니즈카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계약이 해지돼서 국내로 와서 몇 번 재기전을 합니다. 그때 아마 좀 국내의 프로모팅이 뒷받침이 됐다면 정말 그 다시 도전하든지 외국 선수를 불러와서 할 수 있는 제목이었는데 뭐 아주 뭐 안 펀쳐고 됐죠. 그러진 않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복싱을 하는 테크닉이 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았죠. 그리고 오니즈카 말 나왔으니까지만 오니즈카만큼 판정에 의혹이 많았던 선수도 별로 없네요. 시합마다 하여간 판정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기 있던 복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모가 접고 들어간다고 그 굉장히 그 나름 카리스마 있게 생긴 그 외모하고 스타일 때문에 그렇죠. 여성 팬도 많았고 그 이영철 선수에게 케어될 때도 뭐 여성 팬들의 그 절규가 들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정말 그 홈디 시즌에 아주 그 수혜자죠. 톡톡이 아주 수혜를 많이 받던 게 이제 오니즈카였던 것 같네요. 지금도 해설자하고 탤런트 네, 뭐 여러 가지 뭐 연예 이것저것 그 엔터테인먼트 일을 쪽으로 합니다.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임재신 선수와의 시합하니까 오니즈카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 임재신 선수 우니즈카 경기는 제 채점으로는 넉 점 이상 임재신 선수가 전 이긴 걸로 서너 점 뭐 국제 심판인 제가 그게 한 10년 됐나요? 그 사무실에서 복싱 매니아끼리 모아놓고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까? 채점 한번 했는데 평균 5점 정도 4, 5점은 뭐 이기지 않았을까? 네. 물론 일본이라는 걸 접더라도 뭐 그래도 진 시합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차이가 나게 이겼는데도 판정이 뒤집힌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니즈카는 챔피언 획득 시합도 네, 판홈삭 시트비 시합도 굉장히- 참 애매했어요. 그 억울한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재시합을 했지만 2차전은 좀 그나마 오니즈카가 좀 점수 차를 벌렸고 1차전은 지금도 보기에는 15배가 좀 우세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애매했죠. 어려웠죠. 그리고 뭐 확실히 이긴 거는 그 마스무라하고 이제 아만도 카스트로 같은 그냥 그 멕시코의 느린 복싱한 선수에게 이겼는데 나머지는 다 판정에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질 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 많은 한국 복싱 팬들이 그 일본만큼 텃세 판정이 심한 곳이 없다라는 이제 또 주장을 하는데 그 준배형님은 또 어느 자리에선가는 일본이 의외로 그렇게 또 편파나 텃세 판정이 심하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이에요. 그거는 일본이 자체보다 저번에 한번 했지만 그때 배정된 심판들 예. 그때 배정된 심판들이 그 중에 뭐 불손하게 일본 쪽에 뭐 어떤 뭐 잘 보려고 하는 심판도 있었을 거죠. 그리고 이게 홈디시즌이라는 게 미국도 홈디시즌 판정 잘못된 거 많습니다. 예. 근데 걔네들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서 일본 애가 잘했는데 한국에 가서 졌다 그러면 일본 애가 억울하다 그러고 한국 애가 일본 가서 지면 한국 애가 억울하다 그러는데 미국은 약간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니까 그냥 잘못된 판정이다 이런 거지 뭐 홈디시즌에 대한 개념이 뭐 국가 대 국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파키아오 시합이나 뭐 그 볼레들이나 파키아오 같은 것도 완전히 뭐 판정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게 뭐 어디 나라 홈디시즌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유명호 이오카 히로키 2차전에 그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2차전? 2차전? 예, 2차전. 그 중에 한 부심이 이제 114 대 114라는 말도 안 되는 채점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그 복싱 토크 댓글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터뜨리는 복싱 팬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그냥 이거는 내 상상인데 내가 그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에 마리아 페레즈는 그 여성 부심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여성 편화가 아니고 여성들이 가끔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여성 뭐 남자도 이상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냥 미루어 짐작건데 저번에 이호카가 이기고 뭐 여기 홈리니까 이호카가 이길 거야 해서 처음에 웬만한 건 이호카다가 너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조금 뭐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뭐 이상하게 나온 것 같고 근데 이런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그 감독관은 점수 자체보다도 세 심판이 일치가 얼만큼 됐나를 봐요. 근데 저하고 필리핀하고 미국이 졌지가 맞는데 점수는 똑같이 나왔어. 근데 이기고 진 라운드가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나하고 필리핀에는 거의 그게 맞는데 미국인 졌지는 점수는 끝에는 같이 나왔는데 중간이 완전히 다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볼 땐 이게 점수 맞추겠다고 막 지랄지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닌 게 심판이 앞 라운드 뒷 라운드 생각하고 점수 뭐 짜맞추기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점수는 끝에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기고 진 라운드가 다 틀린 거야. 그거는 자기가 A가 홈링 선수인데 A가 졌는데도 에이 이기게 해줘야지 했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A가 진 라운드도 이기가 거꾸로 막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렇게도 합니까? 그분 그리고 한 3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미국 분인데. 예. 그래서 그게 채점은 전 라운드를 채점하고 잊어버리라 그러는데 사람인지라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근데 그 앞뒤 걸 계산하면은 잘못하면 정말 엉망진창돼요. 그냥 단순하게 본 거 그대로 써야지 그거를 이제 지금 그 점수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겼다고 그러면 너무 억진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혹시라도 이호가가 이긴 라운드도 또 뭐 졌다 그러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뒤에 가서 두들겨 맞춰진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채점이 참 복싱 채점이 어려운 게 기계로 진짜 한 대 때리면 1점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 한 대 한 대 같이 한 대를 때려도 데미지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제가 볼 때는 복싱 저지를 뭐 기계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소리 나오지만
그거 기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선수의 맞았을 때 그 느낌 뭐 그렇죠. 하다못해 뭐 그 데미지를 받은 표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대 때렸다 해서 똑같이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일부 그릇된 심판이나 아니면 그 뭐 기본이 안 된 심판들이 좀 잘못 저거 하면은 이상한 판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지 페이퍼라는 게 한 번 갖고 가면 회수가 안 되니까 예. 내가 어떻게 뚫리고 맞추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우승골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케어 브래드리 경기도 정말 딴샷 보고 온 거잖아요. 그 여자 부심은. 저 골로프킨이랑 그 알바레스 경기도 1차전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자 부심은 혼자 딴샷 보고 온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네. 이 심판이 본인이 이제 정확하게 다들 보겠지만은 그 어떤 홈링 이런 것보다도 그 프로모션의 힘이 어디가 더 거대한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 영향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로 홈링이 이제 주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프로모션의 힘이 줄어들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요. 저희 국내도 이제 불이익을 받던 시점이 93년도 그 이제 그 프로모션들의 힘이 좀 떨어질 무렵. 그리고 박찬영 사라고사 경우는 89년도에 했는데 예. 동아 프로모션이 WPA만 줄창했잖아요. 근데 박찬영 사라고사는 WBC 시합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장정구 선수가 소트치탈라타에게 도전했던 2차전 예. 그 무렵은 태국세가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예.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그 일본에서조차 태국 선수가 오면은 판정 안심을 못했어요. 일본에서 주최를 했지만 태국 프로모터들을 지금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용수 선수가 시리몬콜에게 도전을 했을 때도 2003년이었는데 웬만한 경기를 해서는 그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라폴 퐁상넥 챔피언이었을 당시고 그 당시가 이제 WBC가 아시아가 이제 WBC 아시아 지역 타이틀이 세력을 굉장히 크게 하고 그 태국 협회 회장이 WBC에서 그러니까 이 WBC 총회를 가보면 그 총회 때 이렇게 앉는 순서가 맨날 바뀌어요. 회장을 중심으로 옆에 이제 앉는 순서가 이게 뭐 공산당도 아닌데 약간 그 같은 거버너도 이렇게 약간 서열이 돼서 그게 뭐 어떤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느 날은 뭐 절 밑으로 갔다가 저 단장 밑으로 내려갔다 막 그러는 게 이게 아무리 스포츠 정신에 입각을 하더라도 돈이 오가는 프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게 그 관련이 없다고는 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나름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일단 기본 소신이죠. 예. 근데 글쎄요, 그게 뭐 사람 따라 틀리고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일본을 오면은 처음 오는 애들이 그 과잉 충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일본에서 우리 이겨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하지만 뭔가 그 막연한 그 사실 그 구미 심판들이 일본도 가고 싶은 나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잘해주면 다음에 또 부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나 본데 그거는 오해고 초보자들은 오해고 그건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뭐 그 옛날 우리 선배 중에도 야 나 동양 타이틀을 갔는데 일본 애가 좀 진 것 같은데 점수를 후하게 줬어. 그랬더니 뭐 아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뉘앙스가 아유 감사하니까 다음에 날 부르겠지 이런 뉘앙스인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배정은 물론 프로모터가 그 거부권도 있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름을 찍어서 요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번 흥행이 뭐 좀 빡빡하니까 뭐 너무 멀리서 부르면 경비 많이 드니까 좀 가까운 데서 불러달라 뭐 이러면은 뭐 은연중에 누구를 불러달라는 게 약간 나오지만 절대로 뭐 대놓고 지명하고 그런 건 없고 뭐 자기네 선수 잘해줬다고 아우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에 부르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이게 프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심판의 문제는 복싱뿐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또 감안해서 선수들은 시합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또 역사에 남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적재성 KO로 이기면 돼요. 그뭐 판정에 저다음 해글러 얘기처럼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싱 팬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고 일반 복싱 팬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면도 많고 그래서 한번 짚어 볼 만한 문제거리가 아닌가. 뭐 여기서 얘기 나오면은 뭐 이제 요즘 국내에도 하면은 뭐 주최 측이라 봐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최 측 봐줄 만한 그런 규모 시합도 없고 뭐 누가 누굴 봐주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죠. 다 어려운 마당에 뭐 그 정말로 뭐 그 뭐 주최 측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국내에선 특히 국내에선 지금 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우연히 하다 보면 그 주최 요즘 더구나 무관중을 하다 보니까 주최 측 체육관 시합이 많으면 주최 측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자기 체육관에서 하니까 많이 출전을 시키니까 그 중에 뭐 어떤 판정에 조금 문제가 되는 시합이 있으면 주최 측 선수가 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주최 측을 봐줬다는데 제 견해나 뭐 제 생각으로는 국내 시합 지금 시합 정도에서 주최 측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지금 정도의 규모면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세계 타이틀을 외국 선 챔피언을 불러다 가는데 국내 심판이 배정되면 뭐 애국심에서라도 좀 뭐 안으로 굽는다고 봐줄지 모르지만 지금 국내 시합에서 뭐 누가 누굴 봐주겠습니까? 다 서로 어려운 가운데 시합 진행하고 네. 하다 보니까 그걸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제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50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저희가 못 잡힌 유망주들 또 좀 아쉬웠던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3부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언급한 선수 말고도 뭐 아쉬운 선수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싱 토크는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 추후에 또 이런 그 비슷한 주제가 있을 때 또 그 과거의 선수들 아쉬웠던 선수들 찾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신박한 주제로 그 복싱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그 우리 황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냥 뭐 진단반 농담반으로 시작한 게 50회가 넘고 둘이 하다가 한 분 한 분 이제 늘어가지고 오늘 또 코도바님이 새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발을 들이면 빠지긴 좀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제 그 지금 전체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인원도 좀 많아지고 했으니까 네. 파트를 좀 나눠서 또 시도도 해보고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